자, 뒤에 보시면 좀 볼까요? 경제 정책, 그 다음에 현대 사회의 변화, 뭐 시기별 교육 정책과 언론, 이건 문화사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경제사 부분은 조금 시험에 출제, 뭐 가끔씩 뒤에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 부분은 이해가 뭐 아니고 그냥 이게 쭉 필기하고 나서 나중에 중요한 거 뭐 새마을운동 몇 년이에요? 그럼 70년이에요. 이렇게 대답만 하면 돼.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씨발 너는 안 어렵지. 너는 그때 태어났었잖아 이 새끼야. 아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외우시면 된다고. 응? 외우시면. 자, 이승만 정부서부터 좀 볼게요. 자, 시기별 경제정책 중에서 이승만 정부 때는 좀 시험에 그나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미국의 원조, 그 다음에 미 원조가 이제 바뀌면서 차관 제공 뭐 이런 걸로 바뀌거든요. 한번 보죠. 미국의 원조 경제 체제가 이제 본격화되는데 이게 이제 6.25 전쟁 이후입니다. 뭐 이후? 6.25 전쟁 이후 이게 이제 본격화되죠. 이때 미국의 원조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300산업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달을 시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분, 제당, 면방직 공업이 발달을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시에 미국의 잉여농산물, 그러니까 미국의 잉여농산물을 분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잉여농산물은 미국이 먹고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가 잘 보세요. 밀이에요, 밀. 그러니까 이제 이 밀을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무상으로 원조를 해줬어요. 무상으로. 무상은 아니죠. 이제 이따가 얘기를 좀 할게요. 이게 그 미 공법 480조라고 해서 어떤 특이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줬어요. 이걸 이제 주면 우리나라에서 이 밀을 가져다가 이 밀을 빻으면 뭐가 돼요? 밀가루가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게 제분공업이에요. 그렇죠? 제분공업이죠. 밀을 빻으면.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사탕수수야. 얘네들이 남는 게 이걸 원당이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가 뭐 만드는 거야? 이거 갖다 이제 설탕을 만드는 거야. 설탕. 이게 이제 제당이야, 제당. 그 다음에 마지막에 면방직은 뭐냐면 이제 면이야, 면. 면화.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남아 도는 거였거든. 그럼 이제 이걸 가져와서 자 보세요. 이걸 가져와서 이걸로 이제 물건을 팔잖아요. 밀가루를 만들어서 팔고 이러잖아. 그럼 돈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원가의 일부분을 저축을 해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이 쓰라는 데 써야 돼. 이게 480조야 미공법.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공짜로 주는 건 아니야. 근데 값싸게 줘. 그러면 이거를 만들어서 팔면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럼 그 수익금의 일부분을 미국이 그 저금을 해놓고 미국이 쓰라는 데 써야 돼. 그럼 미국이 어디다 쓰라고 할까? 그치, 투자지, 투자. 다 투자시키는 거야. 경제 성장 시키려고. 근데 왜 미국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 그 목을 맸다고 그랬지? 그렇지. 소련과의 어떤 체제 대결 속에서 자기가 우수하다는 걸 보여줘야 이게 공산화를 막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 거야. 딱 머리 좋지 미국이. 그러니까 자기 남는 거 주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수익금 가지고 경제 개발 자금으로 다시 쓰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순환 구조지. 근데 이것도 이제 생각해봐. 이것도 이제 한두 번이지 매번 무상으로 주면 짜증난다고. 그래서 이제 59년이 되면 이걸 차관 제공 방식으로 바꿔요. 뭘로? 차관은 그럼 뭘 빌려주는 거야 이제? 그렇지, 돈을 주는 거지. 그럼 돈은 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갚아야 되는 거야. 50년대 후반 원조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이게 50년대 후반이 59년이라고. 1959년에 원조 방식의 전환이 일어나는데 무상 원조 방식을 유상 차관 방식으로 바꾼다. 무상 원조 방식을 뭐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미국으로부터 빚을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돼. 미국으로부터 빚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 미국으로부터 이 돈을 갚아야 되잖아. 근데 갚을 수 없죠. 경제력이 세지가 않으니까. 그럼 이제 계속 빚이 불어나죠. 이러면 이제 미국 경제에 완전 예속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전략을 잘 쓰는 거야. 세계 최강은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막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야 해서 힘들게 해서 아유 내가 제일 돈 많이 벌어 이래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야. 전략이 필요하다. 응?
내가 할 말은 아닌데 사실 농지계 일만 하는 나로서는 할 말이 아니야. 알겠어? 근데 돈 버는 사람들 보면 그런 전략과 투자 이런 게 잘 되지. 농지개혁이 돼요. 토지 상한선을 이건 우리 했던 거니까 3정보로 제한해서 유상 매입, 유상 분배 원칙으로 산림과 임야는 제외됐었죠. 이 농지개혁을 통해서 지주제, 소작제는 점차 소멸되고 다시 한번 경자 유전의 원칙이 실현된다. 경자 유전은 뭐지? 밭 가는 자가 땅을 소유한다 이런 뜻이죠. 경자 유전의 원칙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정부 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예요. 다른 볼펜으로 쓰세요. 자, 경제개발계획입니다. 1차 경제개발기예요.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연도수 했는데 62년부터 71년 1, 2차를 묶어서 갑시다. 경공업을 육성하죠. 근데 이때는 경공업을 육성하면서도 수출 주도형 산업을 육성하죠. 그래서 저임금 뭐 저고가 이런 정책이 유지됐다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4년이 되면 이제 슬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방향을 틀죠. 뭘로? 이 중화학공업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기 시작하는데 이 시멘트 비료 정유산업 울산 정유공장이 대표적이에요. 64년에 이게 64년에 울산 정유공장이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죠. 이런 문제는 바로 틀려버리세요. 알겠어요? 낸 사람들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 주라고. 알겠어요? 이걸 자꾸 이런 걸 맞추면 안 되는 거야. 경부고속도로가 70년에 개통이 됩니다.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어? 경부고속도로가 언제 개통됩니까? 아, 만점 방지용 문제구나. 아니야. 이거 맞춰야 되는 거야. 알겠어? 맨날 자기가 못 풀면 만점 방지용 문제네. 베트남 특수에 힘입어 빠른 경제 성장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3, 4차 경제개발입니다. 72년부터 81년까지 중공업이 육성되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지만 박정희 대통령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칭송하는 부분, 뭐 칭송이라면 대단하다 평가하는 부분, 이 방향을 틀은 게 절묘했다는 거야. 이걸 안 틀었으면 그냥 그 동남아시아처럼 그냥 사는 거야. 근데 이걸 딱 틀어버리니까 완전히 그냥 나라가 달라져 버린 체제가. 그리고 남동 임해공업지역 육성하고 막 이러면서 중화공업단지로 완전히 가버리니까 막 제철소, 자동차 막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이게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조선소 이런 게 생기니까. 탁 튼 게 대단한 거야. 근데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야. 왜?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있거든. 이제 한두 개 복잡하겠어? 야, 틀어. 이게 그냥 되겠냔 말이야. 73년에 포항제철 준공되고 중동건설로 1차 석유파동이 이게 참 이것도 되게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는데 72년 73년에 이걸 중동건설로 극복해요. 이게 이제 진짜 박정희 대통령 머리거든. 뭐냐면 진짜 이거는 진짜 놀라운 것 같아. 석유파동이 일어났어. 석유를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데서 못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우리나라 건설 회사를 투입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막 고속도로 이런 거 만들어. 그래가지고 인건비를 받는데 인건비 플러스 석유로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그리고 전략은 세울 수 있어. 이거를 재빠르게 뭐 하는 게 중요해. 실행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걸 이 군 특유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 언제까지요? 내일부터. 이게 군 특유의 문화죠. 내일부터 어떻게 까라면 까. 뭐 이게 가는 거야. 준비해. 내 언제까지? 내일 모레 떠나자.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절묘하게 들어맞는 거예요. 미직미직거리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죠. 전쟁에서도 그런데 전략과 전술은 어떤 전략과 전술이 있으면 야, 이 전략과 전술은 좀 위대하다 그런 게 아니고 이 전략과 전술을 지금 쓰잖아? 그럼 완전히 무용지물이야. 딱 그때의 지형, 그때의 기후, 그때의 상황에 딱 맞아 떨어져 있던 거야. 그걸 갖다 지금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거지. 딱 그때 상황에 맞는 거야. 절묘하게. 오일 쇼크가 났어? 근데 딱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석유를 많이 나는 곳에서 지금 뭐 건설을 해야 된대. 그럼 우리가 가서 해줄게. 뭐 이런 거지. 근데 다른 나라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해줄게. 자, 준비하는데 얼마 걸려? 6개월. 넌 준비하는데 내일 갈게요. 이게 다른 거야. 이게 다른 거라니까. 그런 생각은 누구나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중동 건설을 싹 하잖아. 현대건설 이런 데가들 가서 현대건설이 여기서 돈 엄청 벌어오지. 그 다음에 77년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하죠. 이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수출 100억 불 달성이 언제 됐느냐. 77년이다. 이렇게. 새마을운동이 전개돼요. 새마을운동은 70년에 전개가 됩니다. 이때 시작이 되죠.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이러면 서가 일어나라. 우리 엄마 왜요? 야 이씨 미친놈아 쓰러. 그러면 이런 쌀이 박지 쌀이 빗자루 들고 막 쓰는 거야. 어휴, 내가 이때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싫어했지 내가. 일요일 날만 되면 씨야 그냥 쓸어야 돼 앞에. 통일벼가 보급됐는데 이 통일벼는 그 나날이 여러 개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식량 사정이 크게 개선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잠깐 했었는데 3조 호황이 일어나요. 저유가, 저달러, 저금리. 그러면서 이제 국제 무역이 국제 무역 수지가 흑자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예요. 금융실명제 실시를 빼놓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야기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우루과이 라운드. 이게 94년이에요. 타결된 건 93년인데 실시된 걸로 하세요. 94년. 세계 무역기구가 출범한 건 95년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한 건 96년. 우리가 다 했던 겁니다. 김영삼 정부 할 때. 외환위기가 97년 이렇게 된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돼. 금융실명제. 이거 뭐 엄청 나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금융실명제 시대에 태어나서 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금융실명제 전과 금융실명제 후는 완전히 세상이 바뀐 거야. 세상이. 여러분들은 지금 통장 만들 때 주민등록증을 들고 가서 만든 게 너무 당연하죠. 이때는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통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주민등록증을 그냥 사람이 가서 개똥이요. 그럼 만들어줘. 그런 시대에 살다가 이렇게 바뀐 거야. 김대중 정부 외환위기 극복 노력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나오네요. 근무기 운동, 그 다음에 그 구조조정,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이죠. 근데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잘한 게 역시 그러니까 이 그 판단을 잘하는 리더들이 필요하다는 게 그거야. IT가 돈이 될 것이다.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죠. 결국 이 IT 산업의 육성이 지금 우리 이후에 10년을 먹고 살게 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바닥이 난 거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지도자의 결정적인 어떤 판단이 필요해. 내가 볼 때 벤처기업, IT 기업 육성시키는 거는 내가 볼 때는 독서에서 온 걸 거야 아마. 미래를 예측하는 눈이 생긴 거야. 김대중 대통령. 그다음에 금융투자 이런 거 개방하고 물론 이 과정에서 그 구조조정 과정에서 뭐 외국 기업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고 또 먹튀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때 외환위기 극복이 뭐 잘한 것만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뭐 박정희 정부 때는 그럼 경제가 성장하면서 다 좋았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림자도 있는 거죠. 그림자도. 노무현 정부 한미 FTA 체결합니다. 넘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인구 변화인데요. 인구는 변하죠. 그렇죠? 그게 끝이에요. 알겠어요? 인구는 변한다. 인구는 고정되지 않는다. 6.25 전쟁 이후 전쟁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했고 베이비 붐으로 출산율이 증가합니다. 자, 우리 6.25 전쟁 언제 끝났죠? 자, 53년에 끝나서 베이비 붐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55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보통. 그럼 55, 56, 57, 58 그 유명한 개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0년대 초반까지 그 사람들이 딱 20살이 되는, 20살이 되는 그 해가 언제가 되는 거야? 그 해가 딱 보면 60년, 그럼 80년.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초고속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이 산업을 추동시키는 그 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나이가 먹어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또 내가 어떤 얘기 했더니 선생님이나 애를 많이 낳으시지 그랬어요. 그런 얘기는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나 개인 가정사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는 거. 뭐 그런 걸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자, 1960년부터 80년대까지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되죠. 이게 60년대 80년대 있다가 포스터 구호를 좀 알아볼 텐데 외우지 마세요. 그냥 60년대부터 80년대로 가면서 그냥 재밌는 포스터가 있다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면 돼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이게 추리가 돼요.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죠. 핵가족화가 진전되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핵가족화에서 살았죠. 뭐 3대가 같이 살고 이런 집 요즘 많이 없죠. 옛날에는 저희 집만 해도 이렇게 2대가 같이 살았는데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같이도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저도 1990년대로 가면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률. 그 출산율도 낮고 사망률도 낮다. 그럼 이제 고령화 되는 거예요. 인구가. 인구 비율이 안정선으로 접어들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초고령화 사회죠, 지금. 저출산은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저출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예요? 한숨이 막 나와요? 제가 볼 때는 교육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일단 결혼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너무 막막하니까 해결이 안 돼. 이게 지금 총체적이야 문제가. 출산 장려 정책이 이제 시행되죠. 요즘엔 막 애 낳으면 막 주고 그러죠. 돈도 주고 막 뭐도 주고 막 주잖아요. 그래도 안 나죠, 그죠? 노인 문제가 돼도 됩니다. 요즘에 노인 문제도 사회 문제예요, 그죠? 이게 50년대인데 50년대는 3남 2녀로 5명은 낳아야죠. 출산 포스터랍니다. 60년대 많이 낳아 고생 말고 적게 낳아 잘 키우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거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적당히 낳아 이거예요. 70년대로 넘어가면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것만 잡으시면 된다. 포착하면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다음 80년대 가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그러니까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되는데 이번에는 딸 하나만 있어도 아들을 낳지 말자 이거죠. 90년대 가면 선생님 착한 일 하면 여자 짝꿍 시켜주나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딱 여러분들이 그 시대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남자 여자 짝꿍 다 뒤에 있는 그 키큰 애들은 남자 이렇게 되잖아. 걔네 둘은 나중에 커서 이런 얘기 하면 되나? 그 둘이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제 나을수록 희망 가득 기를수록 행복 가득. 이게 요즘의 포스터죠. 아무튼 뭐 이렇게 출산 정책을 국가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이 전개됩니다. 노동운동 배경은 산업화 초기의 저임금 정책. 이게 이제 노동운동을 촉발시키죠. 아무리 일을 해도 살기가 어려운 노동 3권의 유명무실화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노동 문제는 뭐 지금도 이 노동 문제를 가지고 평생을 바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뭐 이렇다 얘기할 그럴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심각하죠 사실 문제가. 1970년대 전태일 분신 사건 이런 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전태일 평화시장 노동자가 이제 분신 자살을 하죠. 근로기준법을 손에다 들고 휘발유를 뿌리고 나서 불을 질러서 죽죠. 나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이러면서. 79년에 YH 무역 사건도 뭐 노동운동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전태일이죠.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전태일로부터 시작돼서 전태일로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80년대가 되면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이 노동운동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은 같은 그 궤에 있어요. 실제로 노동운동이 언제부터 활성화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요.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는 겁니다. 6월 민주항쟁 이후 노동조합 결성이 확산되는 거죠. 민주노총 이런 것들 나중에 이제 이후에 만들어지지만, 전교조는 89년에 만들어졌는데 합법화는 99년에 돼요. 전교조가 얘기 나오는 90년대가 되면 국제노동기구 ILO에 가입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오면 그냥 외우셔야 된다는 방법이 없다. 이거는 흐름이고 뭐고 이런 게 없죠. 민주노총이 95년에 결성이 됩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완전히 달라요. 한국노총은 우리가 해방 이후에 만들어진 노동조합이고 민주노총은 이게 이제 9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건데 민주노총이 강성이죠. 한국노총은 그건 뭐 민주노총에서 보면 뭐 애들 소꿉장난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시위를 해야 긴장을 하죠. 재계가. 지금도. 그 다음에 노사정위원회 아까 전에 설립한 거 98년 김대중 정부 때 얘기했던 거고. 근데 잘 보면 이게 노태우 때고 이게 김영삼 때고 이게 김대중 때고 그렇죠?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노동조직이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는 걸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수 정권이 극히 드물다는 거죠. 왜냐면 보수 정권은 기본적으로 노동운동을 어떻게 해요? 탄압하죠. 안 좋아하는 거 정도 아니야. 탄압을 하죠. 자, 농촌의 변화 볼게요. 농촌 경제 악화. 아까 전에 이것도 잠깐 얘기했는데 1950년대 정부의 저고가 정책. 농업 인구가 감소했고 1990년대 말 이게 90년대 이제 94년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농산물 및 쌀 시장 개방으로 농촌 경제가 악화된다. 새마을운동은 1970년부터 이제 시작된 농촌 개발 운동인데 이게 뭐 도시로까지 확산돼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성공적인 운동이죠. 오직하면 유네스코 또 역시 기록유산이겠습니까? 훌륭한 운동이에요. 이거 배우러 후진국에서 그렇게 오는데도 이걸 못 따라가잖아요. 못한다고 이거를. 이건 근면자조 협동 이 3대 슬로건을 내걸고 펼친 우리나라의 아주 보기 드문 성공적 운동이죠. 이걸 이끌었던 사람도 역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원해, 축산 등 영농의 다각화 이런 것들도 이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시도가 되죠. 1970년대 중반에 유신벼와 통일벼 뭐 이런 것들 종자 도입해서 또 먹거리 문제도 해결하고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2013년에 등재가 됐습니다.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죠.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없거든요. 우리 유네스코에 등재되려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게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시기별 교육 정책을 좀 봅니다. 시기별 교육 정책. 자, 미 군정기예요. 이게 뭐야? 6334. 이거죠. 여기 써있네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라고? 미 군정기 때 만들어진 학제예요. 일제 군국주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 교육의 원리를 채택했던 이승만 정부 때는 헌법에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규정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초등학교 의무교육이 규정된다. 그래서 헌법에 제헌헌법에 규정됐는데 이게 실제로 실행된 건 50년부터 실행이 되죠. 6.25 전쟁 터지기 바로 직전부터. 6개년 계획 추진 등으로 아동의 국민학교 취학률이 엄청나게 증가됩니다. 배워야 하거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여러분들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살아보면 알지만 배워야 돼요. 사람이. 살면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아 이래서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이 어렸을 때 못 느끼다가 살면서 그 배움이라는 것이 어떤 여기서 얘기하는 배움은 후직의 학교 공부에 제한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그 교육이나 공부는 어느 대학교 졸업했습니까? 무슨 과입니까? 그런 교육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교육은 삶의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 살면서 교육을 받고 지식을 쌓는다는 게 어떤 것인지. 왜냐면 알면 알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이건 딱 지식 수준에 비례하는 거니까. 장면 내각정부입니다. 학도호국단 이런 거 폐지시켰어요. 이 학도호국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말 그대로 이제 군사훈련 시키는 이런 게 없어지죠. 교육자치제 이런 것도 실시되고. 근데 뭐 이게 9개월 만에 없어진 정부니까 이게 뭐 이게 했는데 이게 뭐 실효성이 전혀 없죠. 나중에 박정희는 이거 다 부활시키거든요. 학도호국단 이런 것들. 교육의 중립성 확보, 학원 정상화 등 3대 방침을 제시했다. 5.16 군사정부입니다. 인간 개조운동. 벌써 군인스럽지 않습니까? 이름이? 민간정부랑은 완전히 다르죠. 용어 자체가 달라요. 재건 이런 것들 국민운동 추진하죠. 교육관계 임시특례법 제정으로 교육자치제를 폐지해버려요. 이것도 교육자치제 폐지합니다. 중앙에서 다 통제하겠다 이런 거죠.
박정희 정부 때는 국민교육헌장이 발표돼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하는 국민교육헌장이 1968년에 만들어집니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가 69년. 이것도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왜 된 거냐면 옛날에는 이제 중학교도 시험을 봤어요. 특히 이제 이게 어느 중학교 시험 때문에 생긴 거냐면 경기중학교 무주파동이라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 사건을 막 교육부 장관 다 갈리고 그래요. 과학 문제였는데 엿을 만들어 보라는 문제예요. 엿. 근데 엿의 재료가 뭐냐? 그 답이 뭐 아밀레라이제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래. 뭐 아밀레제? 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무즙으로도 엿을 만들 수 있나 봐. 그러니까 뭐 그 화학약 그러니까 그 뭐 그게 있어야 되는데 뭐 아밀라제인가? 하여튼 뭐 그걸로 만들어야 되는데 무즙으로도 만들 수 있나 봐. 그래서 일부 애들이 무즙으로 썼나 봐. 근데 이게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즙으로 엿을 만드는 걸 본 애들은 이걸 무즙으로 쓴 거야. 아밀라제 이렇게 안 쓰고. 근데 아밀라제가 답인데 이게 아니니까 이제 떨어뜨렸을 거 아니야. 엄마들이 막 격불한 거야. 씨야 왜 무즙으로 엿을 못 만드냐. 이때도 이제 치맛바람이죠. 경기중학교 보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줌마들이 이제 그 솥단지를 학교 앞에 들고 와가지고 그 앞에서 무즙을 해서 엿을 만드는 시범을 보여요. 그래서 엿을 교문에다 다 붙여놓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난리가 나가지고 교육부 장관도 갈리고 이래가지고 야 이게 중학생들부터 이렇게 시험으로 뽑는 거는 왜냐면 국민학교 때부터 그럼 공부를 해야 된다니. 국민학교 애들부터 중학교를 시험 봐서 뽑으면 국민학교. 그래서 경기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이게 코스인 거야 이때. 경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750명 중에 뭐 600 몇 명이 서울대를 가고 그러는 뭐 그게 말이 되는 학교냔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없앤 거죠. 이 무주파동으로. 이걸 윤정호 선생님이 얘기해 줬을 때 되게 재밌었는데 내가 얘기해 주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 언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 현대사 할 때 한번 또 모셔. 살아있는 이야기를 해주시죠. 대학 입학 예비고사 제도도 69년에 시행됩니다. 예비고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되고 국사교육강화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72년에. 근데 이 국사교육강화위원회는 지금과 같은 국사교육이 아니고 국가에서 통제하는 국사교육. 자율적인 어떤 국사교육의 강화가 아니고 국가에서 일원화시켜서 국정교과서 만들어가지고 딱 획일화시키는. 내가 아주 가장 싫어하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하면서 74년에 연합고사 제도가 도입돼요. 고등학교 연합고사제가 이때 도입되죠. 고등학교 가려면 연합고사 봤었어야 돼요. 저희 때도 이 연합고사 세대죠. 고교 평준화 정책 실시 74년에 연합고사 도입 뭐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신군부 집권기 730 교육개혁 아까 전에 얘기했죠. 과외 금지 조치 이런 겁니다. 제가 옛날에 학원 처음 데뷔했을 때만 해도 그 나이 드신 학원 선생님들 있죠. 그분이 이때부터 과외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막 가발 쓰고 몰래 막 과외하고 이때 과외 금지령이 내려니까 그리고 이제 위험수당까지 받아요. 그러니까 과외비가 30만 원이면 위험수당 30만 원. 왜냐면 체포되면 들어가니까 구속되니까 과외금 이거 구속되거든요. 과외하면. 그러니까 막 무슨 뭐 변장해가지고 막 애들 집에 이제 들어가고 막 그런 거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옛날에. 대입 본고사가 폐지됩니다. 대입 본고사 제도. 졸업 정원제가 실시되고요. 전두환 정부 시기에는 대학교 등 고등교육기관의 수와 대학 진학률이 증가돼요. 특히 80년대 중반부터 이 대학 그 뭐죠? 하여튼 대학 이건 정말 무슨 카르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커넥션이 없고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대학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서울에 있는 대학교는 다 분교가 만들어져요. 8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뭐 조치원, 뭐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 뭐 다 있어 다. 뭐 무슨 성균관대학교 뭐 어디 뭐 다 만들어져요 다. 그게 그리고 지방마다 또 대학이 또 다 만들어져요. 이게 80년대 중반이죠.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제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교육 열기 자체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 안 들어가면 무슨 뭐 잉여인간 취급받는 거죠. 이렇게 대학이 많은데 어떻게 대학을 안 다닐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은 대학을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전 세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그 피해자들이 좀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이에요. 무분별한 대학이 양산한.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실시가 됩니다. 참 수능은 저는 제가 보진 못했지만 수능은 정말 좋은 시험이에요. 지금도 저는 최고의 시험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수능을 잘 보는 애들이 똑똑해요. 그건 진짜 변하지 않아요. 특히 언어 영역 같은 문제들은요. 와 정말 수준이 기가 막힙니다. 언어 영역, 수리 영역 이런 문제들 있죠. 이런 문제들은 영어도 영어라고 안 하고 외국어 영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 능력들을 평가하는 건 수학 능력 시험이지 문제가 진짜 좋아요. 우리 공무원도 수학 능력 시험처럼 맨날 나와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인원이 보는 시험이면 이제 공식력을 가진 그런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한 2개월씩 3개월씩 문제를 만들어서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게 무슨 뭐 울산 정유공장이 몇 년이에요? 뭐 이거 모른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96년에 개칭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학교 정보화 산업을 추진하죠.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이 김대중 정부 때 이 교육 혜택을 본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뭐 학교에 비디오들 막 설치되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 교육 활성화되고 이게 다 김대중 정부 때 한 거예요. 학교 정보화 산업 때문에. 교실에서 멀티미디어 시스템 구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은 이런 PPT 수업은 벌써 고전이죠 이제. 그죠? 막 이제 컴퓨터로 막 다 조작이 돼서 초등학교 수업 요즘에 제가 가니까 막 진짜 화려하더라고요. 막 양쪽에 비디오, 막 오디오 시스템 막 이래가지고 근데 애들이 정신이 없는 것 같더라고. 중학교 무상 의무 교육 전면 실시. 요즘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이제 발표됐죠. 그죠? 얼마 전에 중학교 무상 의무 교육이 전면적으로 김대중 정부 때 실시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언론편입니다. 언론편. 자, 이승만 정부 때인데요. 58년에 신국가보안법을 통해 언론 통제가 강화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들 이런 거 이제 잘못 글 쓰면 그냥 바로 폐간입니다. 경향신문이 바로 폐간되죠. 우리 이거 배웠죠? 그리고 경향신문은 언제 복간되죠? 장면 내각 정부 때 복간이 돼요. 장면 내각 정부 때 있겠지 이게. 4.19 혁명 이후 민주적 분위기가 확산돼 언론 자유가 확대된다. 경향신문 복간. 옛날에 저희 대학 다닐 때 경향신문이 이제 그 광고 카피 모집을 했는데 저희 친구 한 놈이 응시했는데 이 새끼가 대상을 받았어요. 경향신문이 지금도 그 카피를 많이 쓰거든요. 종종. 이 새끼가 갑자기 자다가 번뜩 떠올라가지고 카피를 보냈는데 이게 대상이 됐어요. 두려운 건 오직 독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경향신문 카피거든요. 그거 우리 친구가 쓴 거예요. 두려운 건 오직 독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은 두렵지 않다. 경향신문의 어떤 방향성을 보여준다. 이래가지고 대상을 받았죠. 그때 95년, 94년인가? 그때 200만 원인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다 껍데기를 먹었어요. 계속. 그래서 친구 6명이 한 2달 먹었더니 와 완전 돼지가 됐어요. 돼지 껍데기를 200만 원어치를 먹은 거야. 원 없이 먹었네. 원 없이. 와 나중에는 막 트름에도 껍데기 트름이 나오고 와 정말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요. 6명이 같이. 근데 그렇게 먹어도 맛있더라고. 와 대학생 때 그렇게 먹는데도 맛있더라고. 그 성금 받은 날 야 나 껍데기 사줘 그랬더니 가자 걔가 그래가지고 우와 많이 시켜도 돼? 그럼 다 시켜. 그래 막 먹고 다음날도 또 가자 그래가지고 막 먹고. 경향신문만 나오면 그 생각이 나. 껍데기가 생각나. 껍데기가. 언론 매체가 많이 증가하죠. 언론 매체도 증가하고
박정희 정부 때로 한번 넘어갑시다. 언론 강제 통폐합도 있고요. 프레스카드제가 실시되는데 이게 이제 시험에 종종 나와요. 72년에 이제 기자 등록제죠. 그래서 이제 기자에게 카드를 발급해 주는데 정부에 좀 이렇게 비판적인 글을 쓰는 기자들은 출입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제 실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기자가 아니죠. 기자는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쓴소리를 해야 기자죠. 그게 무슨 정보 옹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에 정근대 살 때 언관 기억나죠? 언론기관은 뭐냐? 바로 권력의 독점과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언론자유 수호토쟁으로 조선 동아일보 일부 기자가 70년대 다 해직되고 동아일보가 사실 피해를 많이 봤죠. 이때는 뭐 기자들도 그냥 다 잘라버리는 거야. 정부가 딱 회사 사장한테 조선일보 사장한테 야 그 새끼들 잘라. 그러면 자르는 거야. 안 잘리면 다음 바로 날짜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광고가 다 끊겨. 왜? 왜 끊길까? 중앙정부에서 전환통신 다 넣거든 기업한테. 광고 싫지 마. 그럼 뭐 싣는 거야? 광고 싫으면 어떻게 돼? 또 기업은 바로 세무조사 들어가지. 바로 세무조사 들어가는 거야. 왜 무서운지 알겠지. 권력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어요? 이게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라고 해서 광고가 다 끊겼어요. 시민들이 동아일보 살리겠다고 시민들이 십시일반에서 광고비를 보내줘요. 근데 시민들이 광고할 게 뭐 있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뭐 영수가 사랑해. 실제로 그 광고를 안 해. 그 자기 돈 내고 그거 실어달라고 그거 보내는 거야. 우리 잘 살아보자 뭐 이런 거. 결혼 뭐 10주년 축하 뭐 이런 거. 내 딸 화이팅 뭐 이런 거 다 실고 보내. 실제로 시민 의식이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동아일보를 일단 살리겠다, 기자들 지키겠다 해서 이렇게 한 거야. 실제로 기업들은 바로 그냥 다 광고 중단시키거든요. 왜냐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광고 딱 실는 순간 바로 국세청 조사 나오니까 이거 뭐 방법이 없는 거야. 한 몸이 돼서 움직이는 거지. 한 몸이 돼서. 여러분들 알지만 기업은 세금 때문에 죽는 거거든. 털면 다 죽어 기업은. 신군부 집권계는 역시 언론기관 통폐합 계속하고 수많은 정기 간행물도 다 폐간시켜요. 전두환이가 다 없애죠. 이거 뭐 방송국도 다 없애버리고 뭐 동아방송 이런 것도 다 폐쇄시켜버리고 다 합쳐버려요. 그냥 언론 규제를 위한 언론 기본법 이런 걸 제정하죠. 강력하죠. 강력합니다. 이때 보도 지침 아까 전에 얘기했죠. 그 안기부 요원들이 아예 MBC 뉴스데스크 이런 데 한 명씩 파견돼 있어요. 그래서 MBC 뉴스를 9시에 진행하기 전에 이 안기부 요원들한테 검열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 야 이거는 왜 이렇게 조금 넣어? 그리고 너 김대중 얘기 왜 이렇게 많이 해? 뭐 이런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언론이 그러고 있으니 5.18이 그렇게 보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때부터 신군부 집권부터. 그리고 이후에도 5.18 얘기는 뉴스에서 하면 돼 안 돼? 죽는 거지. 5.18 얘기를 어떻게 해. 컬러TV 보급되고 프로야구, 프로씨름 뭐 이게 프로스포츠들이 다 이때 나오죠. 전두환이 우리나라 프로야구 그 시구 던지는 첫 번째 시구. 시구 던졌죠. 전두환이. 맨날 내가 프로야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선배들이 이 개새끼야. 그 누가 만든지 알고나 좋아해? 맨날 그랬었네. 저희 때만 해도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선배들이. 근데 뭐 재밌는 걸 어떻게 해. 두산 베어스 파이팅이야. 씨. 진짜. 이번에도 지면 진짜 나 진짜 팬 끊을 거야. 씨. 작년에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SK가 떨어져서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SK만 안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 방송의 탈정치화 뭐 이런 거 유도하고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언론 기본법과 프레스카드제 이런 것들 또 실시되죠. 폐지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언론 통제하는 법들은 다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 민주항쟁이 우리나라의 언론 민주화에도 큰 기여를 한 거죠. 자, 옆에서 수업 들으신 분들 잘했다고 박수 좀 쳐주십시오. 고생들 하셨어.